이수야 프린트 받았지? 볼게요. 159쪽하고 16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랑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짚으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생님이랑 비문학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비문학을 읽는 방법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중요한 부분 추가해가지고. 자, 일단 159쪽하고 1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비문학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려? 적용하는 문제를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3점짜리. 그런 것들을 많이 틀리는데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느냐? 가장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160쪽을 봅시다. 독서 파트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중에서 선생님 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근데 리모컨이 어디 갔어? 빔 리모컨 본 사람? 이렇게 볼게. 자, 평소에도 마지막 부분, 평소에도 기출지문들을 읽다가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너희들은 반드시 뭐를 찾아봐? 국어사전을 보고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해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또 똑같은 어휘가 나왔을 때 걔가 생각보다 중요한 어휘일 수도 있는데 잘못 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용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거랑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쓸게. 자주 출제되는 뭐는 알아둬야 돼? 한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진짜로. 한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자는 익혀두는 습관을 기르자. 자주 출제되는 한자는 알아둬야 되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음 쪽에 보면 독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독서 파트에 익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할 본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본문 부분에서 할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중요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까지 비문학 하면서 누차, 구두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문학은 얘들아 선생님이 읽는 거야? 아니지. 너희들이 읽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비문학을 어떻게 읽는지 방금 전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주는 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야. 결국 이거를 읽는 사람은 누구야? 너희들이야. 그래서 그 읽는 게 귀찮지, 힘들고 귀찮아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익숙해지고 어떻게 돼? 조금 더 나아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국어 어휘도 모르는 어휘는 정리하고 암기해야 된다. 모르는 어휘는 체크하셔라.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도 얘들아 패턴이 있어. 어느 정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문이라는 게 되게 일단 장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술, 예술, 인문, 사회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런 지문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의의 방식으로 쭉 간다든지 아니면 그 정의들을 딱 나열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인문 지문에서는 보통 뭐가 많이 나와? A 사상가, B 사상가, C 사상가 주고 얘네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런 식의 지문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문제 패턴도 마찬가지야. 정해져 있어. 사실 대부분 적용학습이 보통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고 기본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가끔가다 쉽게 나오면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내용인 거지. 자, 기출지문 연계교재 속 내용들만큼은 내 배경지식으로 흡수한다. 선생님도 수능을 봤잖아. 생각보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 있지. 연계성이 많이 느껴져. 시험지를 받아보면 알아. 이게 연계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많이 돼. 적어도 소재는 가지고 와. 내용이 똑같을 순 없어. 근데 소재는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2학년 때 공부하실 때 그때는 확실히 익혀두고 가셔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읽기 전중 활동이 있습니다. 읽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중에 뭐 해야 되는지, 후에 뭐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인 거야.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고 선생님 말로 정리한 내용들은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쓰겠습니다. 독서를 풀이할 때 팁 4가지. 선생님 이제까지 언급했던 것도 들어가 있어요. 독서 풀이할 때 팁 쓰겠습니다. 4가지. 자, 독서 풀이할 때 팁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 아까도 선생님 한 번쯤은 언급했던 것 같아. 문제나 혹은 선지가 분명히 있어. 거기에 딸린 거. 근데 그거를 먼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나 혹은 선지를 어떻게 한다? 먼저 읽되 뒤가 중요한 거야. 봐봐. 뒤가 중요한데 읽으라는 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풀어? 지문은 안 읽었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핵심 어구 혹은 핵심 단어 혹은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왔는지를 내가 미리 파악하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핵심 단어가 이거겠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거니 예측을 하고 가는 거야. 긴장감을 조금 덜어주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문제도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 내용일치 여기랑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고 있네. 아니면 어휘 문제 하나 나와 있네. 적용 문제 하나 나와 있네. 이렇게 풀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의 목적으로 문제와 선지를 먼저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문제와 성질을 먼저 읽을 때 핵심 단어, 내용, 그 다음에 문제 파악, 문제 유형 파악의 목적으로 읽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어디? 문단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단별로 뭐 하기 위해서야?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선생님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예쁘라고 나누는 게 아니야. 한 문단 한 문단 문단을 쪼개가지고 이 전체 글 구성이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각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머릿속으로 체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문단 나누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문제들 중에서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푸는 것도 방법이야. 바로 풀기. 바로 풀기. 자,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일단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엔 그 문장이 쓰여져 있는 앞뒤의 맥락만 보면 충분히 살필 수 있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기역이 뭔지 잊어버리기 전에 지문 읽고 내가 내용 파악했어. 그럼 바로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런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니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애들도 바로바로 풀 수 있으면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결국 비문학은 뭐의 싸움이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문학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최대한 뭐하기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이해하고 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비문하기 쉽진 않지. 내가 처음 생뚱맞은 내용, 처음 보는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 근데 내가 분명히 조금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시간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딱 첫 번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문에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또 1문단부터 다시 읽어. 2문단 다시 읽어. 그럼 뭐야?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힘들더라도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야 돼. 너무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문장 읽는데 한 10분 걸려. 그럼 안 되지. 너무 과도한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또 패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다른 역량에 따라 달린 거지. 문학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여기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가는 거고 그래서 과도한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패스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보통 그래도 한 5분 이상 넘어가면 패스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문제 먼저 읽기, 문단 내용으로 정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풀기, 네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이해하고 가기.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지켜줘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있는 전중후 활동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자.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읽어볼게.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도 있어. 자, 읽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고 했지? 문제를 먼저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핵심 어구, 핵심 단어가 되는 걸 먼저 표시한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해결하기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에서는 뭐 해야 돼? 첫 문단을 읽고 화제 찾기, 예측하기가 있어야 돼. 보통 첫 문단에서는 비문학의 중심 내용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거기에 사실 응축되어 있어. 그걸 바탕으로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겠거니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문 패턴 확인하며 읽기. 아, 얘 정의 형태네, 인문이네, 사회네, 이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단별로 실시간용 문제 및 선지를 파악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읽기 후 활동에서는 뭘 하느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문제를 읽었지. 문제를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선지를 판단하기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후 풀이용 문제 해결하기. 풀이용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있었던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는 가에 대한 혹은 해겔이란 사람이 생각한 것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한 사상가나 한 내용만을 짚어가지고 물어봐. 문단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 문단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1, 2, 3, 4, 5문단에서 하나씩 나오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총괄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밑글을 통해 이런 건 어떻게?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정반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읽기 전중후 활동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고,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는 방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읽어보는 형태를, 예시를 보여준 거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보시면 돼요. 책 있는 친구들도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본문 내용이 달라서. 165쪽을 보겠습니다. 프린트 165쪽. 책 말고 프린트 165쪽. 문제를 우리 먼저 본대라고 얘기했어. 아까 문제를 먼저 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 생각해봐.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아, 그러면 일단 이 질문은 뭐랑 뭐로 되어 있어? 가랑 나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비문학을 많이 읽었을 때 보이는 팁인데, 대부분의 비문학은 가, 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하나의 전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가, 나로 나누어져 있느냐? 비문학이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약 3지문 정도 나오거든.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통 가, 나로 많이 나누어요. 왜냐? 첫 번째 비문학은 조금 쉬운 걸 주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 나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인문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가, 나로 나눠가지고 가의 사상과 나의 사상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가, 나로 나눠져 있으면 얘네들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 정도 보라는 얘기야. 선지는, 밑에 있는 선지는 내가 필요하면 조금 더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 싶으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해.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가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나오는 거야? 어떤 사상가? 해겔이란 사상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 수 있어. 해겔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예술, 종교, 철학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태의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겔이란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 예술, 종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지문을 풀러 가라는 얘기야. 지문을 읽으러 가라는 얘기. 3번, 4번도 이어서 볼게요. 자, 3번. 가에 따라 뭐라고 했어? 위에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가의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애초에 네모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지문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지. 문제를 한번 슬쩍 봐요. 갑자기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문장을 가지고 왔어.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 그러면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지문을 볼 때 확실하게 읽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가에 따라라고 했으니 가 내용만 전부 읽으면 풀 수 있는 지문이겠다. 문제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앞에 1, 2, 3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가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근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 자,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나왔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제시한 거,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기억, 니은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 어느 정도 읽고 기억, 니은이 전부 나왔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나 6번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뒤에 적용하는 형태의 이런 게 3점짜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인터뷰 대화야.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가 더더욱 확신할 수 있어. 아마 나의 사상가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겠지. 다르거나 공통점이 있어도 차이점이 더 크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엔 어휘 문제니까 바로 풀 수도 있겠다. 이 정도를 파악하고 가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띄어쓰기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일단 나를 문단을 나눠봅시다.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고 이거 지문이 쉽지는 않아. 조금 읽어봅시다. 자, 지문 볼게요. 가하고 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어려운 말로 약간 기를 죽이고 있는 지문이야. 내용은 생각보다는 쉬운데 기를 좀 죽였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딱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래?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중심 개념인 변증법에 체크를 해야겠죠.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부분이래. 뭐래?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립이라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이 립자는 설 립자야. 그 다음에 앞에 정자는 정해질 정자일 때 그런 정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립이라는 건 어떠한 개념이 정해져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걸 정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반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절반일지 아니면 반대되다 할 때 반일지 둘 중에 뭐일지는 뒤에 있는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증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변증법은 뭐냐면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논증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는 거냐? 논증 알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모순을 바탕으로 혹은 대립, 어떤 두 가지의 개념의 모순이나 대립을 바탕으로 논증을 해내는, 모순을 통해 오히려 논증을 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변증법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반정립이라고 했을 때 이 반은 아마도 서로 대립되다, 모순되다 라는 뜻을 가진 반대될 반자, 한자예요. 반의 뜻을 가질 확률이 높다. 반대되다의 뜻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종합은 알고 있죠. 서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종합이 있대. 이게 뭐래?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변증법에 따라가지고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변증법을 철학이라는 장르에 활용을 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누구래?
헤겔이란 사람이 이때 체크하셔야겠죠. 새로운 사람 나왔습니다. 헤겔이란 사람이 겸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얘들아 변증법의 핵심 어구인 거 알겠지? 변증법은 다시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여기를 그냥 간과하고 읽으면 안 돼. 자, 새 범주의 병렬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새 범주? 새 범주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 얘들아 앞에 봐봐. 변증법이랑 관련되어 있었을 때 세 가지가 거론된 거 뭐였어? 이거잖아. 기억, 정립, 반정립, 종합. 애가 바로 세 가지 범주라는 거야. 근데 변증법은 얘네들을 병렬해 둔 거, 나열해 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X.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래? 대립적인 두 가지의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인 특징으로 한다. 자, 여기부터 일부러 말을 조금 어렵게 꼬아둔 거야. 보면 대립적인 두 가지의 범주, 그 두 가지의 범주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뒤를 봐. 뒤를 보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세 가지의 범주가 정립, 반정립, 종합인 거 알았잖아. 근데 여기서 통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어. 얘들아, 정립하고 반정립이랑 종합 중에 통일이랑 가장 가까운 어휘는 뭐야? 가장 가까운 어휘. 그렇지, 종합이야. 왜? 통일이잖아, 통일. 하나로 뭉친다고. 그러니까 추론해 낼 수 있는 거야. 대립적인 두 범주는 뭐겠어? 얘네들은 정립하고 반정립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론을 해야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종합이 이루어가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띈다. 자, 수렴부터 말 뜯어볼게요. 수렴이라는 건 뭐야? 어떠한 대상으로 뭉쳐지는 것, 어떠한 대상으로 귀결되는 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는데? 상향성을 띈다라는 거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상향성을 띈다라는 거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구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선생님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두 가지 대상이 있는 거야. 두 가지 대립적인 범주가 하나의 것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즉 종합이 돼야 된다. 뭐랑 뭐가? 정이랑 정립, 그 다음에 비정의, 비정립 이 된다. 반정립이었지. 반정립. 얘네들이 서로 종합돼야 된다. 근데 이 과정 속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상향성을 띈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변증법에 대한 얘기야. 변증법인데 헤겔에서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여기서부터는 부가적인 얘기인데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얘가 있어야 비로소 논증 자체가 존재한대. 사실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이 지문의 포인트는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 여기가 중요한 거지. 이념의 내적 구조도 자 이념이라는 말이 나왔어. 자, 이념. 이념 뭐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나타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현실에 나타내는 방법도 뭘 쓸 수밖에 없다? 변증법을 쓸 수밖에 없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는 인식하면 돼. 그렇구나. 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야 돼. 생각해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지. 민주주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념적인 개념이야. 근데 그거를 실현한 나라가 있는 거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그런 개념이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 그치? 하나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한 거야. 뭐다? 우리 철학적인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철학적인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변증법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야? 변증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변증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헤겔은 철학적 논증을 할 때도 뭘 썼다? 변증법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문단이 끝나면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된다.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를 볼게요. 뭐랑 뭐였어? 마지막에 나왔던 이념하고 현실 이야기가 있었지. 이념과 현실을 밝히는
뭐의 해겔의 이념과 현실이라는 대상을 밝히는 해겔의 무슨적 변증법적 체계성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념과 현실을 밝히는 해겔의 변증법적인 체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해겔이란 사람이 변증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해겔이 변증법을 적용시키고자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일단 해겔이란 사람은 어떤 것도 미학도 이렇게 얘기했어. 자, 미학이라는 거 뭐겠어? 학문은 학문인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이 되겠죠. 보통 미학이라는 거 예술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학도 철저히 뭐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얘가 미학을 변증법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야.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다룰 거 나왔다. 뭐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얘기를 해줬어. 자, 절대 정신이라는 말을 잘 봐요. 절대라고 했으니까 상대랑 반대되는 말이지. 변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뭐래? 예술이래.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있잖아. 종교하고 철학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만 예술만 절대 정신인 게 아니라 종교하고 철학도 절대 정신이라는 거지. 그럼 가볍게 쓰고 가는 거야. 절대 정신에 해당하는 거 뭐지? 예술.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앞부분만 따가지고 쓸게. 예종철. 예술, 종교, 철학만이 절대 정신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정신이래. 정신적인 개념이래. 그래서 그럼 절대 정신이 정확히 뭐야? 알려줬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식의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래? 이념이래. 이 이념을 인식하는 방식, 우리의 정신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사고가 뭐다? 절대 정신이다.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이 개념들은 뭐야? 어떤 그 정신이란 개념이기 이전에 진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개념이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다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차이가 있어. 인식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돼. 예술하고 종교하고 철학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구분되는 방식이 뭐란 얘기야?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구분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차이점. 얘가 공통점이 되겠죠. 이 공통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식에 의해 가지고 예술, 종교, 철학이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절대 정신의 세 형태로서 이렇게 얘기했어. 앞에서 1문단에서도 그렇고 세 범주라느니 두 범주라느니 세 형태라느니 일부러 지시하고 있어.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야. 왜? 알기 어려우라고. 절대 정신의 세 가지의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뭐래? 직관, 표상, 자유다, 조용. 아까 얘기했지. 우리 문제에서 미리 봤듯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봐야겠다는 부분이 지금 나왔어. 그쵸? 직관, 표상, 자유다. 라고 했을 때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대응은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뭐 불에 대응합시다. 어디 미래에 대응합시다. 할 때 그 대응이 아니야.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서로 짝이 지어지는 것. 짝지어지는 것. 세트야, 세트. 대응된다. 세트.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응된다. 그러면 직관, 표상, 그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지 순서대로 쓰면 돼. 앞에서 얘기했던 순서 그대로 쓰면 돼. 앞에서 뭐라고 했어? 예술,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종철이야 이것도. 그러면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보자. 추론을 해보자. 직관이라는 말이 있어. 직관은 뭐야? 내가 어떤 물체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나의 순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직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술의 범주? 그렇겠지. 왜냐면 예술도 예술품을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상은 뭐냐면 이건 조금 따로 빼가지고 쓸게요. 왼쪽에. 자, 표상이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즉각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장면이야. 머릿속의 상상의 장면이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술처럼 직관처럼 내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어. 왜?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니까. 내 머릿속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걸 표상이라고 해. 그런 거 종교 들어갈 수 있어? 있지. 부처님이나 뭐 주님이나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우리는 근데 있다. 믿는 사람만이 머릿속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상인 거지. 그 다음에 사유도 마찬가지야. 사유. 깊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철학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장르가 바로 철학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보기에서는 더 자세히 나타나 있겠지. 자, 직관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적하는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성, 나의 지식이다. 어떤 지식이야?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보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관하게라고 했어. 뭐랑 무관해? 진짜 물질적인 대상이 존재하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앞에 있는 거랑 대비가 되는 거지. 아까 위에 있는 직관은 뭐라고 했어? 주어진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대비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얘는 존재가 있어야 돼. 뭐가? 직관은 존재가 있어야 돼. 근데 뭐야? 표상은 존재가 있어야 돼? 상관없어. 있든 없든 상관없어. X. 그래서 그런 서로 대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유를 볼게요. 사유라는 건 생각이라고 했어.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진짜 순수한 지성이라는 거야. 지식.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직관, 표상, 사유, 그리고 각각 예술, 종교, 철학에 대응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형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직관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표현해도 돼야 안 돼? 되지. 얘들아 아까 예술, 종교, 철학이 어느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했지? 절대정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직관하는 예술, 표상하는 종교, 그 다음에 사유하는 철학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헤겔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직관의 외면성과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은 어디서 종합이 된다?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일단 직관의 외관성이라는 걸 보세요. 당연히 예술품이니까 외면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일단 1순위겠지. 그거니까 외면성 가진다 생각할 수 있고, 표정도 마찬가지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내면성을 가진다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한대? 어디서? 사유에서 종합한다라는 거야. 한 문장 더 읽어볼게. 이에 맞춰가지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어디서?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철학하고 종합된다. 확인해야겠지. 사실은 앞에 있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왜? 사유에 대응하는 게 철학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이란 말이야. 종합이란 말 우리 어디서 들었지? 아까 1문단에서 들었지. 뭐라고 했어? 변증법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된다라고 했어. 종합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미학,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걸 어디에 적용한 거야? 변증법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야.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걸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뭐랑 뭐였지? 직관, 표상,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예술하고 종교가 이렇게 있었어. 그거보다 무슨 개념이 뭐 더 크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디에 수렴한다라는 거지. 종합된다. 어디에? 철학하고 그 다음에 사유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종합되고 있는 개념이 뭐야? 사유하고 철학인 거지. 그럼 우리 조금 이르지만 추론해 볼 수 있어. 이 사람이 중요시하고 있는 상위적인 개념은 예술, 종교, 철학 중에 철학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철학이 상위의 개념이라는 거야. 상위, 높은 거.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내용이 이 문단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약하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 세 가지 개념 뭐야?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세 가지의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분단을 볼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서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형식 간의 차이가 있었다. 형식 간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예술, 종교, 철학은 아까 얘들아 어디서 출발한다? 절대 진리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뭐가 달라져? 형태가 달라져. 예술, 종교, 철학은 직관, 표상, 사유로 달라졌지?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직, 표, 그 다음에 사. 에 나와 있다. 그래서 헤겔에게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 절대 진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형식은 원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 근데 이런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한다. 반복되는 내용이 나왔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인 뭐가 매겨진다? 등급이 매겨진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등급이 매겨진다? 가치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말을 잘 봐요. 완숙이라고 했어. 이 사람이 긍정하는 거 어디 있다? 철학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에 따라 가지고 예술, 종교, 철학 순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 명확한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아예 찬양을 하고 있어. 즉 뭐다? 철학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성이 미발달한 먼 과거로 한정된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어. 그럼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예술에 대해서 조금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 사람들이 뭣도 몰랐을 때만 예술을 좋아한 거지. 요즘에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학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누구? 헤겔이 생각했을 때 뭐의 절대 정신? 헤겔의 절대 정신. 절대 정신, 철학. 그리고 예술은 열등하다라고 본 거지, 상대적으로. 그랬어. 이래서 가의 내용이 끝났어. 그럼 나의 내용은 뭐가 나오겠어? 예술에 대해서 긍정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혹은 헤겔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자, 나를 밑에 한번 봅시다. 나 내용은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헤겔에 있는 내용들을 비판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어요.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뭔데? 종합이다라는 얘기야. 종합. 자, 종합인데 자,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정합이라는 것은 딱 들어봤다라는 거지. 는 체계를 조탁,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쓴 거야. 조탁이라는 건 어떤 거를 조각해서 만드는 걸 조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드는 거죠. 조각하다.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각하는 것이 바로 뭐래? 그의 철학적인 기획이 아니었던가? 이 질문이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다른 사상가의 이야기를 가져올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비판하는 말투를 쓰지 않는데 아예 대놓고 비판하는 말수를 썼어. 그런데 그가 내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집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지. 왜 없느냐? 자, 미학에 관한 한, 특히 미학, 아까 얘기했지. 위에서 미학을 변증법에 적용한 거잖아.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서대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으로 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적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맞잖아. 변증법 아까 3단계 뭐였어? 정립,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그 세 단계로 가는 거는 외관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형식은 똑같은데 내면이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차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자,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거에 동그라미 세모해볼게. 외면성은 지워져. 그 다음에 객관성도 지워져. 근데 내면성하고 주관성은 점점 커지고 있네. 그지? 생각해볼 수 있어. 자, 외면성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특징이지. 예술의 특징이 점점 지워지고 내면성, 사유랑 관련된 특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밑에도 주관성. 사실 철학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인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선생님이 일문단을 건너떴지. 어쩐지. 자, 어디까지 했지? 다시 위하자. 잠깐만. 그래야지 밑에 내용을 알 수 있어. 자, 변증법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 종합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할 때 뭔가 모르는 표정을 했구나. 자, 변증법의 매력은 어디 있다? 종합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에 있는 사상관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변증법을 일단 긍정을 한 거야. 종합을 특히 좋아한 거야. 종합의 범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 예술, 종교, 철학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예술이랑 종교를 합쳐가지고 철학으로 수렴을 시킬 거면 예술, 종교의 특성을 하나라도 누락해서는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범주의 공유한 본질적인 규정이 소명되는 중화 상태도 안 돼. 뭐 예술의 일부분을 갖다가 종교의 일부분이랑 합쳐가지고 절충했어.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종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자라는 건 두 가지의 것이야. 양자택일 할 때 양자야. 그 다음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거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죠. 우리 장기들이 서로 유기적 조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유기성이야. 이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 있어야 되는 관계를 유기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가지고 어디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 종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런 거야, 얘들아. 아까 뭐 A, B가 정립하고 반정립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단순히 일단 A, B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A, B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 B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C라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왜? 질적으로 고양된다라고 했으니까 A, B 단순하게 합쳐진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탄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시 돌아가서 이 문단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정한 변증법적인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치? 왜 이루어지지 않아? 해겔의 변증법에선 뭐가 문제였어? 예술을 지워버렸잖아. 예술의 특성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걸 다 종합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야. 봐봐.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어? 감각적인 지각성, 외면성에 있는데 그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뭐 되고 말았다? 속어,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종합이 아니야? 아니다라고 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할게.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 자, 어디? 미학에서 해겔의 변증법을 비판하고 있지. 해겔의 변증법 비판. 미학에서의 해겔의 변증법을 비판하고 있다. 예술을 소멸시켰다는 점에서. 자, 마지막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얘들아 비판했어. 철학 예술. 해겔이 예술을 간과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야.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과가 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철학이 강화됨으로써 주관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다시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대.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플러스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어. 사유, 생각, 즉 위에서 해겔이 말했던 철학인 거야. 철학. 이 사람은 뭘로 왔어? 해겔이 철학을 중시했던 만큼이나 예술을 중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판했어. 해겔도 예술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술을 간과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방법과 체계, 철학의 체계관에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뭐를 준다? 아쉬움을 준다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끝냈어. 그래서 마지막 바람직한 진정한 종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예술을 가지고 와야 된다. 바람직한 종합을 위해서는 예술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나요? 충분히 정리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 내용 빠르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증법의 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정립,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증법적인 구조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해결이었는데 특히 철학적인 논증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적용시킨 거는 미학에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미학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그 다음에 사유로 갔어요.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했어? 철학으로서 종합되게끔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술을 지워버렸다는 거야. 나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종합이 아니다. 진정한 종합은 어디에 있다?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예술을 추가적으로 절대정신으로 넣어서 예술에서 없어졌던 외관성, 즉 외면성, 재객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비교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우리 마무리해 볼게요. 뒤에 보시면은 6문제가 있어. 다 풀진 않을 거고 3번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하고 5번 3번 5번 3번 보시면 틀린 것만 선생님이 볼게. 정답은 4번인데요. 3번 보시면은 자 직관, 표상, 그 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치 예술품을 감상하는 거니까 직관 맞아 그죠? 예술이죠? 그 다음에 그걸 상상적인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어디에 따라? 이론에 따라. 자, 상상력이라고 해서 표상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론이라는 거야.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니까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데 예술을 새로운 개념에 설정하는 거는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술 자체가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틀렸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이 작품의 창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를 기획하는 계획 단계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직관을 통해서 아니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마 3점짜리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약간 풀기 어려웠는데 조금 그 본문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풀 수 있어. 자,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 자, 해겔이 얘기한 걸 볼게. 이 사람이 괴테와 실로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 자, 완숙한 형태, 아까 본문에서 나왔어. 완숙한 형태는 뭐라고 했을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었어. 철학, 사유에 대해서 완숙한 형태라고. 그랬을 때 이루어서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이렇게 얘기했어. 뭐가 있어야 돼? 지성적인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될 수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철학적인 어떤 지성적 지식이 있어야 예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술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 철학적인 것이 조금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에 비해서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서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해결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뭐가 중요해? 어떤 범주든 간에 뭐가 필요하지? 철학. 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글쓴이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 변증법이지? 를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 일단 봐봐. 1번. 이론에서는 대립적인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되는 세 번째 단계. 얘들아, 세 번째 단계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론 뭐야? 변증법에 대한 설명이야. 변증법 뭐였어? 정,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사였나? 종으로 갔었어. 그치? 이 단계로 갔을 때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는 단계야? 종합하는 단계니까 그게 현실에서는 범주들을 중화시켜? 갑자기 언제 중화를 했어? 중화라는 거는 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아니잖아. 굳이 따지면 여기는 예술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철학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따지면 추가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아까 본문에 나왔어. 그치? 예술이 외면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현실에서는 그치? 괴테와 실로는 현실이잖아. 현실에 있는 문학가들이잖아. 그 사람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그치? 예술, 좋은 완숙한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적인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어디서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남은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 그 정리를 봐봐.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이야. 일단 이거부터 나가리야. 왜지? 반정립이 아니라 맨 처음에 있는 단계잖아. 정립 단계. 그 다음에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립 단계 뭐였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거? 말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가진다. 뭐 이게 아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맨 마지막에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했지? 재객관화하는 도구로서 예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성, 철학에 비한 객관성이라는 얘기야. 가질 수 있지만 그 예술이 현실에서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야. 미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만 했잖아. 아니고. 5번. 5번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건 맞지? 다 그렇잖아.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용할 수 없다? 아니지. 미적인 건 똑같이 수용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적 없잖아. 정답은 2번이 된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지식, 즉 철학적인 측면하고 사유의 측면하고 직관, 예술의 측면을 같이 이어줬다. 현실에서 이어줬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얘들아 아까 유진 선생님이 주신 숙제하고 지금 가방 챙기면서 들어. 선생님이 나눠주는 숙제하고 과정지 숙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어디 갔지? 뒤로 넘기시고요. 여기 있는 거는 오늘 했던 거 중에서 변환 문제